구독 좀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원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몽골의 7차 침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항전을 했고 결국에는 우리가 개경환도를 해서 강화를 맺고 삼별초의 항쟁까지 진도를 나갔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우리가 원의 내정 간섭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굴욕적인 내용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내정 간섭을 우리가 차분히 공부를 해야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 뒤에 나오는 국민항해 개혁 정치에서 어떻게 반원 개혁을 했는지 우리가 원의 내정 간섭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반대했던 그 국민항해 개혁 정치가 이해가 빠르니까요.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원의 내정 간섭부터 해가지고 뭐 입성책동 그리고 원의 뭐 경제적 수탈 원 간섭계 개혁 시도를 했던 게 공민왕뿐이 아니거든요. 뭐 충선왕, 충수강, 충해왕, 충무강 그리고 공민왕의 개혁 정치 마지막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까지 진도 나갈 게 많으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원의 내정 간섭부터 자, 로고를 잠시 옮겨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리고 좌우 반전. 자, 원의 내정 간섭. 자, 원나라는 이제 고려를 부마국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배워보면 알겠지만 원나라의 내정 간섭이요, 고려는 심하지 않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원나라가 주변국을 이렇게 다 이렇게 침략하고 자기네 이제 식민지로 삼는데 고려가 제일 힘들었대요. 고려가 끝까지 대항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고려는 어느 정도 좀 자주적인 거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자주성에는 금이 갈 수밖에 없었죠. 자, 원의 내정 간섭 첫 번째가 이제 일본 원정에 동원했다라는 거죠. 일본 원정에 2차례 동원. 일본 원정에 2차례 동원했지만 일본 원정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태풍 때문에. 와, 그것을 이제 일본에서는 신이 내려준 신풍이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정말 태풍이 없었고 그냥 그 기세로 고려군과 그 여몽연합군이 만약에 일본을 계속 이렇게 침략을 추진을 했으면 일본까지 식민지가 될 수도 있었는데 태풍이 2차례나 왔고 처음에는 14,000명이 막 다 수장되고 그리고 또 몇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원나라 정세도 불안불안했고 왕위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그냥 일본은 과감히 포기했고 그리고 베트남을 이제 침략하게 되죠. 베트남 침략도 그닥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자, 어쨌든 일본 원정 아무래도 원나라는 바다 쪽에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멀리 가니까 목소리가 좀 작아져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잠깐만. 최대한 제가 앞에를 보고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도리님 고맙습니다. 채팅창에. 자, 2차례 동원을 했는데 이 2차례 동원을 할 때 뭐를 설치했냐면 이 정동행성이 이 뒤로도 남아있는데 원래 정동행성이 만든 원래 쓸모는 그 일본 원정을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일본 원정을 위해서는 이제 군사도 많이 모아야 되고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 여러 물건들 뭐 군수품 이런 것들을 징발하기 위해서 정동행성을 만든 거죠. 제가 쓰고 앞에 보고 말할 때는 들리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안 들리거나 하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제가 음량을 조금 더 높여 볼게요. 자, 그래서 정동행성을 만들어서 펜이 인적, 물적 자원을 징발하는 기구로 썼다. 자, 정동행성은 인적, 물적 자원 징발. 근데 이 정동행성은 그 뒤로도 이어진다는 거. 너무너무 잘 들리죠, 그쵸? 내가 지금 음량을 바꿔가지고
잘 안 들릴까봐 걱정이 돼서. 자, 일본 원정 두 차례 동원된 건 어차피 실패했기 때문에 그닥 중요한 게 없고 여기서는 정동 행성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토를 우리가 잃게 돼요. 영토 상실. 우리의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토를 상실된 곳 세 군데가 있는데 바로 쌍성총관부, 그리고 동령부,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제주도에 끝까지 이제 삼별초 항쟁을 진압한 뒤 제주도에다가 뭐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목마장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탐라총관부. 그래서 뭐 쌍성총관부는 천령이북. 저 천령이북이라고 하면 서경 위쪽. 그리고 동령부는 서경. 지금의 평양. 탐라총관부는 제주. 자, 여기다가 이제 세 군데 얘네들의 부서를 만들고 그 몽고 땅인 것처럼 몽고 땅인 것처럼 이렇게 걔네들이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쌍성총관부와 동령부, 여기 탐라총관부가 있는데 동령부와 탐라총관부는 충렬왕 때 회복을 하고요. 쌍성총관부는 그 뒤에 공민왕 때 회복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 공민왕의 개혁 정치할 때 다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관제 개편. 관제를 몽고가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고 명칭을 바꾸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아이고. 좀 더 가까이 가져오도록 할게요. 관제 개편. 자, 관제 개편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먼저 첫 번째 왕이 원의 부마국이 됩니다. 원의 부마국. 그래서 원의 부마국지가 되면서 이것도 쓸까요? 뭐 동로화 정책도 여기다 써놓을게요. 동로화 정책. 뭐 또루가라고도 하는데 동로화 정책이라는 거, 어머 내 머리에 다 가려지는구나. 동로화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자, 동로화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이게 사라져야 되겠어요. 동로화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왕을 부마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시키는 거죠.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시키는 건데 사위국을 삼는 거죠. 그런데 이 동로화는 또 뭐냐면 그 세자를 왕자를 데려가서 영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있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인질 삼아 데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원나라의 풍습이라던가 이렇게 변발을 시키고 원나라 호복으로 원나라 복장으로 원나라 사람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원나라가 노리는 것은 얘네들이 이제 핏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다 원나라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공민왕과 노곡공주의 사랑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공민왕만 노곡공주랑 사이가 좋았지 그 전에 뭐 충렬왕, 충선왕, 충수강 모두 별로 부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 충선왕 때는 뭐 조빈 무고 사건도 일어날 정도로, 그건 이따 뒤에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원의 부마국, 원의 사위국이 됐고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시켰고 동로화 정책으로 영경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세자를 데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의 부마국 지위 그리면서 명칭을 충자를 하게 되죠. 왕 이름 앞에 충자를 붙이게 되고, 그리고 관제도 일부 격화시킵니다. 관제 격화 부분을 여기다 다 적으면 너무 많은데 몇 개만 적어볼게요. 뭐 충자에다가 왕 이름에다가 충모왕 이런 식으로 하게 했고, 그리고 뭐 이부를 폐하라는 이름을 전하라고 하기도 했고, 원래 태자를 세자로 하기도 하고 등등등. 요거는 제가 그냥 표로 보여드릴게요. 관제격화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근데 도평의사사는 원래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가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격화된 게 아니라 명칭만 바뀌고 강화됐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표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첨입으로 격화시켜요. 원래 이성이었잖아요. 이성이었는데 그것을 그냥 하나의 부로 만들어. 첨입으로 만들어. 그래서 격화시킨 거예요. 육부도 사사로 줄여요. 중추원도 밀직사로 바뀌고, 밀직 명칭도 약간 좀
낮추고. 그런데 도병마사만 여러분 별표해 놓고,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도평의사사로 명칭을 바꿔서 오히려 더 강화됐다라는 거. 도병마사는 원래 그냥 귀족들의 국방회의기구였잖아요. 그런데 건문세족들이 도평의사사를 장악하면서 국가 최고기구로 이렇게 좀 강화됐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관제 격화는 아닌 거예요. 그냥 관제 개편으로. 나머지는 좀 격화됐다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조와 종인데 원래 태조, 뭐 이렇게 뭐 현종 뭐 이런 식으로 조와 종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왕으로 바꾼 대신 앞에 충자를 붙이게 됩니다. 충녀랑 충선왕, 충수강. 그쵸? 자, 그 다음에 폐하라고 불러야 되는 걸 전하로 부르게 되고 태자가 세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문 할 때 고는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죠.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막 채팅창에서 하시네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게 도병마사도 관제 격화되었다라고 하면 그건 틀리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오히려 도평의사사가 되면서 강화됐다는 거. 그 도병마사의 기능이 강화됐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관제 격화는 더 이상 쓰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내정 간섭 기구를 쭉 쓸 건데 칸이 모자라네요. 최대한 써볼게요. 자, 각종 짜잘짜잘한 이제 내정 간섭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정동행성은 여기도 나왔죠. 근데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에 성공하지 못하고 난 뒤 그냥 연락기구가 됐다는 거죠. 일본 원정 실패 후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 실패하고 난 뒤로는 그냥 원과 고려의 연락기구로 이렇게 그냥 사용했다는 거. 계속 정동행성을 없애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원의 간섭을 했다. 원의 내정 간섭을 했다. 그리고 정동행성의 가장 우두머리는 일부러 왕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정동행성의 승상도 같이 맺었어요. 정동행성 이문소는 정동행성하고 또 같은 거가 아니에요. 정동행성에 있는 하나의 이문소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이문소. 그러니까 이문소는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사법기관이라고 해야 될까? 원나라에 대항하는 애들을 벌 주는 그런 작은 사범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공민왕 때 없애고. 자, 그 다음에 순마소. 자, 순마소는 뭐냐면 반원 인사를 색출하는 기관이에요. 순마소에서 반원 인사를 색출하면 이문소에서 벌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감찰기구. 감찰기구도 있지만 감찰을 하는 사람도 파견이 돼요. 다루가치 같은 경우에는 사람 관직 이름입니다. 몽고에서 파견한 관직. 그러니까 다루가치는 세금도 걷고요. 조세 징수와 그리고 감찰, 내정 간섭, 이런 감찰. 내정 간섭을 하던 사람을 내정 간섭을 하는 관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글씨 참 쓰기 힘드네. 여기 좁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몽방은 뒤에서 나올 거고 다루가치 그리고 만호부. 만호부는 원의 군사기구. 근데 이것을 만호부를 우리나라에 설치하고 우리나라 이제 고려인으로 군사기구를 만든 거죠. 일본 정벌 이후부터 계속. 자, 그 다음부터는 두 개만 더 적을게요. 반전도감. 반전도감 같은 경우에는 이 원나라가 원하는 게 이제 입조를 원했어요. 그 왕이 원나라가 입조해라 하면은 원나라로 왕이 직접 가가지고 그 몽고 왕을 아련하고 만나는 그것을 입조라고 하는데, 왕이 입조를 하러 갈 때는 엄청난 그 공물을 또 준비를 해야 되죠. 그 입조 때 필요한 공물을 준비하고, 이 반전이라는 게 노잣돈이라는 의미인데 왕이 그런 입조 행차를 갈 때 노잣돈을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전도감은 어쨌든 다양한 특산물 징수. 이 다양한 특산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려 뭐가 유명했을까요? 중국 애들이 고려에 뭐를 엄청 좋아했을까? 예전 진시황이 진시황이 불로초라고 해서 먹었다는, 그렇죠, 인삼.
고려 인삼을 얘네들 그렇게 좋아했대요. 인삼부터 해가지고 진주, 뭐 고려의 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고려의 매, 보라매, 그렇죠. 매가 유명하죠. 매는 나중에 이제 응방 이따가 쓸 거예요. 응방에서 이제 매를 사육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특산물을 징수하는 반전도감.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공녀로 곡물도 가져가지만 사람도 데려갑니다. 결혼도감은 공녀를 징발하기 위한. 아이고. 자, 그냥 짧게 쓸게요. 제가 칸이 모자라니까.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 실패 후 연락기고 승상을 왕이 임했다. 그리고 순마소 같은 경우에는 반원 인사를 색출하는 감찰기고 순마소에서 일하는 사람, 순마소의 관리, 조세 세금을 걷고 내정 간섭을 하는 관리가 다루같이, 만호부 같은 경우에는 원의 군사기구, 그러니까 십진법으로 뭐 10명, 40명 이런 식으로 약간 원나라 스타일의 군사기구예요. 반전도감은 특산물, 고려의 특산물을 징발했던 기간, 결혼도감은 공녀를 징발했던 거. 요거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암기를 해주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은 원의 내정 간섭으로 일본 원정에 동원됐고 그때 생긴 것이 정동행성이다. 정동행성. 그렇지만 일본 원정은 실패로 끝났고 영토 상실 3군데, 쌍성총관부, 동년부, 탐라총관부. 위치는 쌍성총관부는 저 천령 이북 쪽, 북한의 평양 위쪽이요. 약간 그 함경도 쪽. 그리고 동령부는 서경, 평양, 탐라총관부는 제주도 목마장을 얘기하는 거고, 관제개편은 원의 부마국 지위를 얻게 되면서 인질로 잡히는 세자 때 인질로 영경에 가가지고 거주하다 오는 동로화 정책, 그리고 관제격한 아까 표에 보여드렸지만 충자를 붙이는 충, 폐하를 전하로, 태자를 세자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격화시켰다라는 거. 하지만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라고 명칭이 바뀌었지만 오히려 기관의 그런 기능이 강화됐다는 것 때문에 격하라고 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요. 이어서 원의 경제적 수탈. 아까 막 채팅창에 응방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잖아요. 그거를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경제적 수탈. 지울게요. 제가 원의 경제적 수탈까지 설명해 드린 다음에 저번 시간에 옛날에 제가 역사 스캔들 강의 때 공녀의 얘기에 대해서 좀 했었어요. 기왕후와 관련된 공녀 이야기. 그것도 제가 시청각 자료로 영상을 짧게 5분짜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 원의 경제적 수탈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었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식민지라고 하면 인적 물적 자원을 쪽쪽 뽑아먹는 게 식민지잖아요. 그렇죠? 원나라 간섭기에도 마치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인적 자원, 인적 수탈은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혼도감을 통해서 공녀를 징발해 갖고, 이 공녀도 스케일이 엄청나요. 정말 엄청나게 50년 동안 막 거의 공력 착출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공녀 증발 때문에 빨리 결혼시키는 조혼이 성행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증발. 뭐 일본 원정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이야기죠. 일본 원정을 갔을 때 태풍 때문에 다들 막 그 배가 가라앉고 태풍 때문에 바다에서 다 수장됐고 다 죽었거든요. 그럼 원치도 않은 군대에 징발돼가지고 그냥 물고기밥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어쨌든 군대 징발, 결혼도감 이런 인적 자원 수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적 자원. 자, 얘네들이 우리나라한테 뺏어갔던 물적 자원은 각종 특산물의 증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금, 은, 인삼, 뭐 진주, 뭐 이런 거 각종 약재, 뭐 그리고 뭐가 있을까? 매,
등등등. 특히 이 매는요, 몽고의 이 원나라는 이 매를 되게 중요시한 게 매 사냥도 되게 즐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락을 할 때 매를 이용해가지고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되게 좀, 훈련이 잘 된 매는, 그 매 알잖아요. 그 매 다리에다가 이렇게 딱 통 해가지고 날아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망을 매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응방이 되게 중요시 됐어요. 응방을 설치해서 매를 사육했던 거. 그리고 응발이래. 잘못 썼어요. 자, 응방. 자, 근데 응방이 중요한 데가 이유가 응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은 친원파들이었고, 응방에서 일하면 또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막 응방에서 일하는 애들은 막 금가루를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응방에 피해가 되게 심했고, 이 매 사육한다고 해가지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얘 매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줄인 배를 쥐어잡고 세금은 더 내야 됐고, 응방의 폐해가 심했다라는 거. 응방은 매를 사육했던 기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보다 매를 더 중요시했다라는 거 이때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원 간섭의 영향이 있겠죠. 자, 원나라 간섭기 때 우리나라는 어떤 식의 변화를 겪었을까? 자, 첫 번째도 아까 왕의 이름에 충자를 붙였다고 했죠. 자주성이 손상됐다. 고려 왕으로서의 그런 자주성이 손상됐다. 왕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왕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원나라에서 야, 너 입조해, 너 들어와. 그럼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뭔가 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그냥 너 고려왕 그만하고 너 앞으로 심양왕 해. 심양왕은 뭐냐면 이 뒤에서도 나오는데 심양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 지도상 압록강 북쪽, 압록강을 포함한 북쪽을 심양이라고 이제 명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요양이라는 지방 중에 심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옛 여진족 무리들도 있었지만 고려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스리는 왕이 네가 되라 하는 거야. 심양왕이라는 거. 심양이라는 건 지방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원나라가 이걸 머리를 쓴 건지 안 쓴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의제이라고 해서 지네 나라들끼리 싸우게 얘네들이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양왕이 이렇게 따로 있고 고려왕이 따로 있을 경우 마치 고려의 왕이 2명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어요. 고려왕과 서로 견제. 우리가 기왕후를 보더라도 기왕후에 보면 왕유가 나오고 심양왕이 나오죠. 심양왕은 시시탐탐 고려 왕이 되려고 노리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심양왕으로 봉하기도 하고, 그래서 왕권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기왕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왕후가 이제 황후가 되고 나서 아들까지 낳고 나서는 엄청나게 권력이 세져요. 그 기씨 집안 사람들이. 그래서 기철을 비롯한 그런 건문세족들, 친원파들이 대두되면서 걔네들이 정치적인 입김을 막 불어넣고 왕권이 되게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다음 자주성 손상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던 뭐 이성육부, 뭐 중서문화성, 상서성 뭐 이런 것들 통치 기능이 거의 상실됐다. 통치 질서 기능이 상실됐다. 뭐 이성육부제 뭐는 유명무실해졌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그냥 이름뿐인 관직이 돼버렸고, 이미 도평의사사로 개편돼서 거기서 거의 다 일을 처리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풍속의 교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풍속의 교류는요, 몽고풍도 유행을 하고, 또 고려의 원에서는 고려양도 또 유행을 하게 돼요. 반대로 몽고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몽고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되게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다 막 이러지만 이때 몽고 사람들과 많이 피가 섞였어요. 왜냐면 왕부터 봐봐, 부인이 그 몽고 공주잖아요. 몽고 공주랑 결혼한 그 아들이 또 왕이 돼.
그러면 이미 혼혈이야. 거기서 또 몽고 공주랑 결혼을 해. 또 혼혈이야. 그러면서 몽고와 피가 엄청 섞이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좀 이쁘단 여자들하고는 다 건드리고 막 이러면서 이때부터 많이 좀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몽고에 유행하는 게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소주가 이때 처음 들어오게 돼요. 근데 소주가 들어와서 되게 국가적으로 큰 피해가 컸다고 그래. 그전에는 곡주를 먹고 심하게 취하지 않았는데 소주는 조금만 먹어도 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주를 먹어서 소주를 못 먹게 하는, 국가에서 못 먹게 하기도 했고, 취하고 막 그 다음날 숙취 때문에 막 농사일 제대로 못하고 이래가지고 또 큰 피해를 얻었다고 합니다. 소주라던가, 그렇죠, 연지곤지 찍는 거, 그리고 족두리를 하는 거. 원래 족두리가요, 그 기왕후 보시면은 머리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그거를 조금 조그맣게 간소하게 만든 게 족두리인데, 족두리를 그때부터 만들기 들어와서 우리나라 족두리가 유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무슨 도투락댕기라고 그래가지고 머리 묶는 스타일이라던가, 여자들이 이렇게 조선시대에도 머리를 딸 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가발 같은 달의 머리라고 해서 가발을 넣고 닦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이때 이제 들어온 거. 그리고 장사치, 벼슬 아치, 이렇게 좀 낮게 부르는 아치라는 그런 명칭도 무슨 아치, 그런 것도 다 몽고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몽고풍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고려양은 또 고려 사람들이 몽골로 가가지고, 원나라에 가가지고 유행시킨 것인데, 어떤 게 있냐면, 고려 청자라던가, 그리고 강화도 화문서, 그리고 공녀. 그러니까 이 고려양 중에 하나가 또 고려 여자도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원나라의 귀족들 중에서 최신 유행은 뭐였냐면, 고려 여자를 자기의 시녀로 두고, 그리고 화문석을 깔고, 고려 청자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몇 개 놓고, 그리고 고려에서 온 그 나전칠기, 고려에서 온 그런 가구들을 놓고 되게 좋아했대요. 고급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또 인삼을 먹는 그런 딱 시츄에이션이 딱 고려양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두루마기의 모양이라던가 고려 음식이라던가, 이때 원나라 애들은 생채 이런 거 잘 안 먹었는데 우리나라로부터 나물 같은 게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치마폭, 고려 여자들의 그런 헤어스타일이나, 그리고 원나라 황제들이 또 고려 여자들을 많이 좋아했다고 그래요. 훨씬 얼굴도 이뻤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고려 여자들의 그런 옷 스타일, 치마폭이 넓은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고려양으로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몽고풍 유행,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 각자 유행을 했다라는 거, 풍속이 왔다 갔다 교류했고, 이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풍속의 교류도 있지만 학문의 교류도 있었죠. 학문의 교류. 학문의 교류로 충선왕이 망권당을 설치해요. 자, 원나라에다가 이제 영경에 망권당을 설치해서, 이때 이재현이라던가 학자 같은 이재현과, 그리고 원나라 학자인 조맹부가 교류하기도 했고, 이재현과 조맹부 학문 교류. 그리고 안양이 망권당을 통해서 성리학을 도입한 것도 다 원나라를 통해서 성리학을 도입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또 활발한 신분 변동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권문세족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 기존의 역관은 무역을 맡았던 역관, 환관은 좀 내시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왕 옆에 있었던 환관들. 그리고 환관은 굳이 쓸 필요가 없겠다. 역관만 쓸게요. 역관, 환관은 원나라에 가서 얻는 직업이기 때문에 역관, 기종, 향리,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냥 평민, 노비, 부공민 등등. 몽고인과 결혼하거나 몽고어를 구사 잘하는, 몽고의 구서에 능통한, 칸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뭐로 성장을 하게 된다? 권문세족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딸을 공녀를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만약에 성공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집안은 갑자기 급성장하는 거예요. 기왕후가 그런 예죠. 그러기도 하고 뭐 역관 몽고말을 잘해가지고 몽고에 싸바싸바 잘 잘했어. 그러니까 친일파랑 비슷한 거지. 그리고 향리 심지어 노비 이런 사람들도 몽고어를 잘 몽고어를 잘 구사하면서 몽고 사람들의 등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신분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게 바로 권문세족이다. 각종 권문세족으로 성장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하면 원의 경제적 수탈은 결혼도감을 통해서 공녀를 징발하기도 했고 그래서 조혼이 성행하게 됐고 그 다음에 군대를 징발하기도 했고 그리고 각종 특산물들을 징발하고 이 매를 징발하기 위해서 매를 사육했던 것이 응방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왕들도 뭐 충렬왕이라던가 충혜왕이라던가 매 사냥을 또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매를 풀어놓고 그거를 빵빵 쏘는 거야. 게임처럼. 서든어택 하듯이. 자, 그 다음에 자주성 손상, 왕권이 약해지고 친원파가 나타났다. 그리고 질서 기능이 상실되고 풍속의 교류 중요하죠. 몽고풍과 고려양을 비교하는 문제 출제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학문의 교류, 망건당 기억해 주세요. 망건당을 통해서 이건 망건당은 충선왕 때 만든 건데 충선왕이 되게 교육적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재현, 조맹부, 이건 원나라 학자고요. 조맹부는 이재현은 고려 학자. 들이 교류하기도 하고 이때 성리학이 도입되게 된다. 뭐 안양을 통해서 그리고 활발한 신분 변동으로 권문세족이 등장하게 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흐름을 파악하시고 뭐 그닥 암기할 것들은 망건당이라던가 몽고풍의 종류 뭐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결혼도감, 응방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결혼도감과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